제발 나를 보지 마라. 제발 나를 알아보지 마라. 이른 아침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대학병원 로비. 파란색 청소복을 입은 70살의 영순이 간절하게 읊조립니다. 바닥을 닦던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한 것은 저 멀리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 때문입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규칙적이고 오만한 그 소리의 주인공은 이 병원의 스타 의사, 45살의 강민우입니다. 그는 수많은 의료진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걸어옵니다. 영수는 황급히 청소 카트 뒤로 몸을 숨기고 마스크를 치켜 올립니다. 민우가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찰나 영수는 숨을 멈춥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잠깐만. 민우가 뒤를 돌아 영순에게 천천히 다가옵니다. 영수는 대걸레 자루를 쥔 손에 땀이 흥건해집니다. 들킨 걸까? 네가 나를 알아본 걸까? 민우의 시선이 영순의 구분 등 위로 차갑게 내려앉습니다. 거기 여사님, 바닥에 물기가 너무 많네요. 환자들 위험하니 조심해 주세요. 민우는 그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사라집니다. 안도감보다 더 큰 서러움이 영순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못 알아갑다. 다행이다. 대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피 맺힌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저의 인생 이야기 응원은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에 들으시나요? 저녁에 들으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인연의 시작은 영순의 인생이 잿더미가 되었던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4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영순은 40살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들처럼 남편 뒷바라지하고 중학교에 들어간 아들 교복 다려주는 게 유일한 낙이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한날 한시에 떠나보내고 영수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때의 그 적막함. 영수는 안방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사고 당일 아침에 해두었던 김치찌개가 하얗게 곰팡이가 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영수는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저러다 따라 죽지 싶어. 쳇쳇. 영수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귀를 막았습니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지옥 같았습니다. 그렇게 49일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쌀을 사고 남편이 좋아하던 고등어를 굽고 아들이 좋아하던 불고기를 재웠습니다. 눈물 반 콧물 반으로 차려낸 진수성찬. 영정사진 앞에 밥상을 내려놓고 영수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보, 철수야, 와서 밥 먹어. 따뜻할 때 먹어. 하지만 대답 없는 사진 속 가족들은 웃고만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지친 영수는 밥상을 물렸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밥과 국. 이 많은 음식을 먹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영수는 음식을 참아 버릴 수가 없어 큰 양푼에 전부 담았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무거운 양푼을 들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근처 대학가 뒷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은 어두컴컴한 골목길. 그곳에 한 청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행색을 보니 지방에서 올라와 고시원 생활을 하는 학생 같았습니다. 청년은 며칠을 굶었는지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홀린 듯 그 청년 앞에 멈춰섰습니다. 자신의 죽은 아들이 살았다면
딱 저만한 나이였을 겁니다. 영수는 들고 있던 양푼을 청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학생. 청년이 힘겹게 고개를 들어 영순을 쳐다봤습니다.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청년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하더니 음식 냄새를 맡자마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먹어도 돼요? 그래, 깨끗한 밥이야. 우리 식구 주려고 만든 건데 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 청년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집어먹고 국물을 마시고 마치 며칠 굶은 짐승처럼 걸신 들린 듯 먹어치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영순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아들은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갔는데 살아있는 이 아이가 내 아들 대신 밥을 먹는 것만 같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영순이 청년의 등을 두드려주자 청년이 밥을 먹다 말고 뚝뚝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영순의 죽어가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산 사람은 먹어야지. 내가 비록 내 가족은 못 지켰지만 세상에 배고픈 자식들 밥이라도 먹여야겠다. 그것이 영순이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순은 보상금과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대학가 골목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간판 이름은 영순네 백반, 메뉴는 단 하나, 3,000원짜리 백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밥과 반찬은 무한 리필이었습니다. 돈 없는 고학생들, 자취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영수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학생들이 이모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마다 힘이 솟았습니다. 그녀에게 학생들은 모두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영순이 보상금을 털어 대학가 골목에 영순네 백반을 개업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늘 배고픈 청춘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대학생들에게 3,000원의 밥과 반찬을 무한정 퍼주는 영순의 가게는 사막의 오아시스나 다름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가게 밖까지 줄을 설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시선은 늘 시끌벅적한 한가운데가 아닌 가게 구석진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늘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떠들며 밥을 먹을 때도 그는 한 손에 두꺼운 전공서적을 펴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옷차림은 늘 똑같은 체크무늬 남방에 무릎이 나온 청바지 차림이었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강민우. 이 근처 명문의과대학에 다니는 본과 1학년생이었습니다. 민우는 늘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주문했습니다. 이모님,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이 가게에서 가장 싼 메뉴였습니다. 제육볶음이나 김치찌개가 먹고 싶을 법도 한데 민우는 단 한 번도 다른 메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민우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공부하느라 끼니도 제때 못 챙겨 먹고 밤늦게까지 책과 씨름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주방에서 설거지하다 말고 민우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민우는 공깃밥 하나를 찌개 국물에 말아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와 콩자반뿐이었습니다. 고기 반찬이 동나서 못 준 것이 아니라 민우가 스스로 반찬 그릇을 멀리 밀어두고 밥만 먹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싼 메뉴를 시킨 것이 미안해서 반찬이라도 덜 축내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수는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렇게 먹어서 어디 힘이 나쓰겠나? 의사가 되려면 체력이 국력이라는데. 영수는 뜨거운 밥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 가게에 오는 동안만큼은 배고픔 따위는 모르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저녁 민우가 어김없이 가게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모님, 된장찌개 하나요.
민우는 습관처럼 책을 펼쳤습니다. 잠시 후 영순이 쟁반을 들고 민우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쟁반 위에 놓인 밥그릇의 모양새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밥그릇 위로 밥이 산처럼 수북하게 쌓인 고봉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계란 후라이가 2개나 얹혀 있었습니다. 반숙으로 익혀진 노른자가 먹음직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깜짝 놀라 영순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모님, 저 계란 추가 안 했는데요? 이거 비싼 거잖아요. 당시 계란은 가난한 자취생들에게는 고기보다 귀한 특식이었습니다. 그걸 2개나 얹어주다니요. 영수는 앞치마에 손을 쓱쓱 닦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오늘 계란 장수가 실수를 해서 너무 많이 갖다 줬지 뭐냐? 유통기한 임박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다 먹어치워라. 남기면 벌금 받는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순이 아침에 시장에서 사온 가장 신선한 왕란이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멍하니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계란 후라이. 어릴 적 어머니가 생일날에만 해주던 바로 그 밥상이었습니다. 민우의 목을대가 울컥하고 움직였습니다. 민우는 영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유통기한 때문이 아니라 배고픈 자신의 속을 채워주려는 따뜻한 배려라는 것을요. 민우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모님, 잘 먹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는 노른자를 톡 터뜨려 밥에 쓱쓱 비볐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계란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의 밥상에는 항상 계란 후라이가 2개씩 올라왔습니다. 어떤 날은 소세지 반찬이, 어떤 날은 몰래 숨겨둔 장조림이 밥 밑에 깔려 있기도 했습니다. 영순과 민우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끈끈한 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주인과 손님의 관계를 넘어선 밥으로 맺어진 모자의 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민우가 사흘째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늦는가 싶었지만 사흘은 너무 길었습니다. 영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찌개 간을 보면서도 문 쪽만 쳐다봤고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민우인가 싶어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저기 혹시 강민우 학생 아니? 의대 다니는 안경순 학생 말이야. 영수는 식당에 온 다른 의대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아, 민우 형이요? 며칠 전부터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학교도 못 나오고 자취방에 누워 있어요. 연락도 안 되던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영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도 멀리 계시고 혼자 사는 놈이 아프면 서러워서 어쩌나? 영수는 점심 장사가 끝나자마자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냄비에 쌀을 안쳤습니다. 전복을 다져 넣고 참기름을 두르인 영양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 앞에 개인 사정으로 쉽니다라는 팻말을 걸고 무작정 민우의 자취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물어물어 찾아간 곳은 학교 근처의 허름한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습기 찬 냄새와 냉기가 감도는 좁은 골목. 영순이 낡은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우야, 민우 학생, 안에 있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문손잡이를 돌려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영수는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냉골인 방바닥에 민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식은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열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뜯지도 않은 컵라면과 말라 비틀어진 물병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영수는 울컥 눈물을 쏟으며 민우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준비해온 물수건으로 민우의 뜨거운 이마와 목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죽을 데워 민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우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몽롱한 시야 속에 누군가 보였습니다. 따뜻한 손길, 걱정스러운 목소리. 엄마? 민우는 헛것을 본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와서 자신을 간호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엄마 왔다. 이거 먹고 기운 차려야지. 그래야 의사 선생님 되지. 영수는 민우를 품에 안고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아, 해라. 옳지, 잘 먹는다. 민우는 영순의 품에 기대어 어린아이처럼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모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가게도 못 여시고. 정신이 좀 든 민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가게 문 닫는 게 대수냐? 네가 아픈데 돈이 무슨 소용이야. 너 잘못되면 나 누구 보고 살라고. 영수는 그날 밤 밤새도록 민우의 곁을 지켰습니다. 열이 내릴 때까지 물수건을 갈아주고 보일러 온도를 높이고 더러워진 방을 치워주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민우의 숨소리가 편안해졌습니다. 잠든 민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나에게 보내준 선물이다. 죽은 내 가족들이 외롭지 말라고 보내준 또 하나의 아들이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고소한 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머리맡에는 갓 지은 밥과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말이가 차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학교 가라. 가게 문 열러 간다. 이모가. 민우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지독한 모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에게 영수는 단순한 식당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어머니이자 친구이자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따뜻한 나날들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IMF라는 커다란 해일이 민우의 가정을 덮쳐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1997년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믿기 힘든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 IMF 구제금융 신청,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회사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거리에는 양복을 입은 실직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슬픔과 공포에 잠겨버린 그의 겨울. 찬바람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대학가 골목에도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활기찼던 학생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휴학계를 내려가는 학생들의 줄이 행정실 밖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부모님들의 한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고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청춘들의 눈물이 캠퍼스를 적셨습니다. 의대 본과 1학년이던 민우에게도 그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쓰나미처럼 덮쳐왔습니다. 민우의 아버지는 작은 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었습니다. 비록 넉넉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의대에 들어간 것을 세상 무엇보다 자랑스러워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청업체의 부도로 민우 아버지의 회사도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받지 못한 어음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민우의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조문을 와야 할 친척들도 친구들도 모두 제 코가 석자라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상주 완장을 차고 텅 빈 빈소를 지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빚더미와 덩그러니 남겨진 병든 어머니, 그리고 어린 동생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자취방. 보일러 기름이 떨어져 냉골인 방바닥에 민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 넘는 돈. 당장 라면 한 개 사 먹을 돈도 없는 민우에게 그 고지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우는 벽에 걸린 의사 가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년간 영순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키워왔던 꿈.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겠다는 그 약속.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운을 벗어 가방 깊숙이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의사 강민우는 없다. 며칠 뒤 영순의 식당 앞.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뚝 끊겨 한산한 가게 안에서 영순은 멸치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시선은 자꾸만 시계와 출입문을 번갈아 향했습니다. 민우가 오지 않은 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시험 기간인가? 아니면 어디 또 아픈가? 영수는 불안한 마음에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문 밖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민우였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볼이 홀쭉하게 패어 있었고 입고 있는 점퍼는 얇디얇아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맑고 총명하던 눈빛이 죽은 생선 눈처럼 흐릿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민우야. 영순이 반가움에 한달음에 달려나갔습니다. 너 왜 이제 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밥은 먹었냐? 얼굴이 이게 뭐야 반쪽이 됐네. 영수는 민우의 차가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영순의 눈을 피하며 손을 슬그머니 뺐습니다. 이모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민우가 꾸벅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인사였습니다. 영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사라니? 너 어디 가냐? 고향 내려가.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저 학교 그만뒀어요. 내일 공사판 숙소로 들어가요. 기술이라도 배워서 돈 벌려고요. 집에 빚이 많아서. 더 이상 공부 못해요. 민우의 담담한 고백에 영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망했다는 소식을 민우는 차마 영순에게 짐이 될까봐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밥값. 그동안 외상한 거. 나중에 돈 벌어서 꼭 갚을게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민우는 뒤를 돌아 걸어가려 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위태로워 보여서 영수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야, 강민우. 너 거기 안 서. 영순이 골목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우가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영순이 달려가 민우의 등짝을 잇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짝! 소리가 날 정도로 매운 손맛이었습니다. 네가 제정신이야? 의사가 되겠다던 놈이, 사람 살리겠다던 놈이 고작 돈 때문에 꿈을 버려. 네가 그러고도 사내 놈이야? 민우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알아누웠고 등록금은 500만 원인데 제가 무슨 수로 버텨요. 저도 의사 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다고요. 흐흐.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21살 청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삶의 무게였습니다. 영수는 우는 민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찬바람 부는 골목길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영수는 민우를 끌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셔터를 내려버렸습니다. 앉아라. 밥부터 먹자. 영수는 주방으로 들어가 가장 큰 대접을 꺼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마치 밥으로라도 민우의 텅 빈 속과 무너진 마음을 채워주고 싶은 듯 밥그릇 위로 밥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듬뿍 넣고 계란 프라이는 3개나 부쳤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따뜻한 밥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밥상 앞에서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먹어. 다 먹어. 남기면 죽을 줄 알아. 영순이 숟가락을 민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민우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밥을 먹으면 다시 살고 싶어질까봐, 다시 꿈을 꾸고 싶어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이모님, 저 이 밥 먹을 자격 없어요. 자격? 웃기지 마라. 배고픈 놈한테 밥 먹을 자격이 어디 있어? 그냥 먹는 거지. 영순이 민우의 밥 위에 계란 프라이를 얹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 아들 철수 알지? 그 녀석 꿈도 의사였다. 근데 그 녀석은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갔다. 영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네가 내 아들 대신이라고 생각했다. 네가 밥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고 네가 가운 입은 것만 봐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근데 네가 여기서 포기하면 나는 아들을 2번 잃는 거다. 민우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순은 장판 밑에 숨겨두었던 꼬깃꼬깃한 돈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영순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기름때와 땀 냄새가 배어있는 그 돈 뭉치. 이거 가져가라. 등록금 내. 민우가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이모님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저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받아. 거저 주는 거 아니다. 빌려주는 거야. 영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네가 훌륭한 의사 돼서 10년 뒤든 20년 뒤든 이자 쳐서 갚아라. 내가 그때까지 악착같이 살아서 꼭 받아낼 테니까. 이모님. 그리고 약속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밥은 굶지 않겠다고. 밥심으로 버티면 쥐구멍에도 볕들 날 온다. 네 뒤에는 내가 있다. 알겠냐? 민우는 돈 뭉치를 움켜쥐고 오열했습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좁고 허름한 식당에 자신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놓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 밥으로 맺어진 인연. 민우는 눈물 젖은 밥을 입안 가득 밀어 넣었습니다. 꾸역꾸역 씹어 삼키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의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 은혜를, 이 눈물 나는 밥값을 언젠가 1000배, 10,000배로 갚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민우는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영수는 주방에서 설거지하며 민우의 등 뒤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저 아이를 지켜달라고. 하지만 영수는 몰랐습니다. 민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훗날 얼마나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 그리고 이 돈뭉치가 훗날 어떤 비극적인 오해의 씨앗이 되어 두 사람을 20년 동안 갈라놓게 될지를 말입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빨리 흘렀습니다. 1999년 민우는 드디어 의과대학 본과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수험번호를 확인하던 순간 민우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돌아가신 부모님도 동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순이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밥을 먹여주고 포기하려던 손을 잡아 일으켜준 식당 이모님. 아니, 가슴으로 낳아준 어머니. 민우는 합격증을 손에 쥐고 미친 듯이 대학가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다리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모님, 저 해냈어요. 저 의사 됐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고 싶었습니다. 영순이 얼마나 기뻐할지, 그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고일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가 영순을 와락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도착한 곳에는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횡하니 불고 있었습니다. 영순 내백반 간판은 떼어지고 없었습니다. 유리창에는 뿌연 먼지가 쌓여 있었고 굳게 닫힌 셔터 위에는 임대문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만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나던 곳이었습니다. 이모님, 이모님. 민우는 셔터를 쾅쾅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옆가게 슈퍼 주인에게 물어봐도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몰라. 며칠 전 밤에 갑자기 짐 싸서 나갔어.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야반 도주하듯 사라졌어.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합격증이 손에서 스르르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왜 떠나셨을까? 혹시 나 때문에 내 등록금 대주시느라 무슨 사단이라도 난 걸까? 아니면 내가 짐스러워서 이제 의사 됐으니 짐을 덜고 싶어서 몰래 떠나신 걸까? 오만 가지 생각이 민우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졸업식 날 민우는 혼자였습니다. 남들은 가족들의 꽃다발 세례를 받으며 사진을 찍었지만 민우는 학사모를 쓴 채 텅 빈 운동장을 서성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훌륭한 의사가 되어 성공하겠다고. 그래서 언젠가 이모님을 다시 만나면 떳떳하게 저 잘 컸죠? 하고 말하겠다고. 그때까지 이 그리움과 원망을 가슴 깊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민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간담체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는 차갑고 냉철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신의 손이라 불렸지만 병원 내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는 20년 전 사라진 밥집 아줌마를 찾아 헤매는 어린아이 같은 그리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4년 현재 민우가 근무하는 대학병원 외과 과장실. 이곳에는 기이한 소문이 하나 돌고 있습니다. 바로 유령 청소부에 대한 괴담입니다. 다른 의사들의 방은 청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돌아가며 청소하지만 유독 민우의 방만은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우가 출근하면 방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은 민우가 보기 편한 각도로 정렬되어 있었고 쓰레기통은 항상 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민우의 습관을 10년 넘게 봐온 사람처럼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우의 책상 위에는 매일 아침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컵도 아니고 병원 탕비실에 있는 머그컵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투박한 스테인리스 컵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보리차였습니다. 민우는 처음엔 간호사가 챙겨주는 줄 알았습니다. 김 간호사님 매일 아침 차 끓여오느라 고생이 많아요. 하지만 김 간호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커피만 타드렸는데요. 보리차는 제가 준비한 거 아닙니다. 민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차를 가져다 놓는 걸까? 민우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맛. 티백으로 우려낸 맛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보리를 볶아서 주전자에 푹 끓여낸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들어간 맛이었습니다. 순간 민우의 뇌리에 번개 같은 기억이 스쳤습니다. 20년 전 영순 내백반집에서 물 대신 내주던 바로 그 보리차 맛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난로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끓여주던 민우가 감기 들 때마다 호호 불어 마시게 했던 그 맛. 설마. 민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넓은 병원에 이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아니, 우연일 거야. 세상에 보리차 끓이는 사람이 한둘인가. 민우는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혀끝에 남은 그 익숙한 맛은 자꾸만 과거의 기억을 불러냈습니다. 그 시각, 복도 끝 탕비실. 청소부 영수는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민우의 방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다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시간에 영수는 집에서 끓여온 보리차를 민우의 방에 몰래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그 차를 마시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잘 컸네. 민우.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영수는 마스크 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영수는 자신의 고단한 삶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전과자라는 사실이, 초라한 청소부라는 사실이 민우에게 짐이 될까봐 철저히 숨어 지냈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는 해주고 싶어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보리차 배달이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요. 민우의 예리한 촉이 서서히 영순을 향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민우는 수간호사 박 선생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 간호사는 이 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자 눈치가 백단인 사람이었습니다. 박 선생, 내 방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민우의 질문에 박 간호사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알고 있는 눈치였지만 짐짓 모르는 척했습니다. 글쎄요. 용역 업체분들이라 자주 바뀌어서요. 왜요?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그리고 민우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책상 위에 보리차 컵을 가리켰습니다. 이 차 그분이 두고 가시는 것 같은데 혹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입니까? 박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찌었습니다. 사실 박 간호사는 영순의 사정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민우의 방을 닦으며 혼잣말로 우리 민우 힘들어서 어쩌나 하고 중얼거리는 영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순이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기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할머님 한 분이 계시긴 해요. 근데 그분 좀 특이하세요. 특이하다니요? 말씀도 거의 없으시고 늘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과장님만 나타나면 귀신같이 사라지세요. 마치 과장님을 피하는 것처럼요. 피한다. 그 단어가 민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왜 나를 피할까? 내가 무서워서? 아니면 나를 알기 때문에? 민우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 청소부는 분명 나를 알고 있다. 그날 오후 민우는 수술 스케줄이 취소되어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자신의 과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 시간은 이미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파란색 청소복을 입은 자그마한 등이 보였습니다. 구분등,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녀는 민우의 책상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를 닦고 있었습니다. 아니, 닦는 것이 아니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액자 속 민우의 얼굴을 거친 손가락으로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잠은 좀 자나. 작게 들려오는 혼잣말. 사투리가 섞인 그 억양. 민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며 많이 먹어라 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모님이었습니다. 영순 이모님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일부러 크게 소리쳤습니다. 놀란 영순이 화들짝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꽁꽁 가렸지만 민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눈빛, 저 겁에 질린 몸짓. 여사님, 고개 좀 들어보세요. 민우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영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청소가 덜 된 것 같아서. 목소리를 변조하며 웅얼거렸습니다. 아니요. 청소 때문이 아닙니다. 저 아시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자 청소 카트를 민우 쪽으로 휙 밀어버리고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기 서세요. 민우가 카트를 피하며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나이에 맞지 않게 빨랐습니다. 아니,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뚝거리면서도 비상구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텅 빈 복도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망가는 거지? 무슨 사정이 있길래 나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거지?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했습니다. 20년 전 갚지 못한 밥값을, 그리고 묻지 못한 진실을 이제는 들어야 했습니다. 우는 복도에서 영순을 놓치자마자 보안실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침착하던 민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숨은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20년을 찾아 헤맨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눈앞에서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보안실에 도착한 민우는 당직 직원들을 물리고 직접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최근 일주일치 본관 로비랑 외과 병동 복도 영상 다 띄워주세요. 수십 개의 화면이 번쩍이며 돌아갔습니다. 민우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면 구석에서 익숙한 파란색 유니폼을 찾아냈습니다. 민우는 모니터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왜 숨어요? 왜? 내가 창피해요? 내가 뭐라고? 이제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하다고, 이제 제발 그만 숨으시라고. 그 시각 병원 지하 3층 기계실 옆 청소부 대기실. 영순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민우와 마주쳤을 때 민우의 눈빛을 봤습니다. 민우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사실이 영순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영순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초라한 청소복, 그리고 손목에 선명하게 남은 화상 흉터. 전과자, 살인 미수 및 방화범. 이 더러운 꼬리표를 달고 민우 앞에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막 병원 과장이 되어 승승장구하는 민우에게 전과자라니요. 사람들이 알면 민우를 손가락질할 게 뻔했습니다. 가야 돼. 멀리 가야 돼. 영수는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쥐어짜듯이 아파왔습니다. 영순이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병이 도진 것입니다. 돈이 없어 치료는커녕 진통제조차 사 먹지 못한 채 버텨온 몸이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민우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민우는 또다시 자신의 짐을 짊어지려 할 것입니다. 그 착해 빠진 녀석이 자기 인생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덤벼들 것입니다. 영수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벽을 짚으며 한 발 한 발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밖으로 나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것이 영순이 민우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민우는 미친 사람처럼 병원을 뛰어다녔습니다. 영순이 있을 만한 곳은 다 뒤졌지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멀리 가지만 마세요.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쪽 복도를 지나던 민우의 눈에 구석진 벤치 아래 쓰러져 있는 파란색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영순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꼭 껴안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모님, 정신 차리세요. 민우가 영순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영순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환자 발생. 민우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당직 간호사들이 달려오고 영순을 침대에 옮겼습니다. 민우는 영순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꽉 잠긴 작업복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때 영순의 조끼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맑고도 슬픈 소리. 민우는 무심코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 위에 꼬질꼬질한 손수건 한 장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쌓여있던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민우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머리핀이었습니다. 큐빅은 다 빠져나가 구멍만 숭숭 뚫려 있고 핀대는 녹이 슬어 붉게 변해버린 볼품없는 싸구려 머리핀. 하지만 민우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첫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돈으로 샀던 그 핀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닫힌 줄도 모르고 이모님 머리에 꽂아드려야지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문고리에 걸어두고 왔던 바로 그 선물. 민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영수는 그날 밤 도망치듯 가게를 떠나면서도 민우가 두고 간 이 머리핀만은 챙겼던 것입니다. 가게 보증금을 빼고 세간살이를 다 버리고 떠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 20년 동안 품속에 지니고 다녔던 것입니다. 민우는 녹슨 머리핀을 집어들었습니다. 핀에는 영순의 채취와 그녀가 흘렸을 수많은 눈물이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교수님, 환자분 상태가 안 좋습니다. 빨리 처치해야 합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이 민우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민우는 머리핀을 자신의 가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영순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민우는 메스를 잡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민우가 침대를 밀며 수술실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퀴 구르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20년간 엇갈렸던 두 사람의 운명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머리핀 속에 담긴 그보다 더 충격적이고 슬픈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응급실에 실려온 영순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지병이었던 간암이 악화되어 혼수가 온 상태였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살 길은 간 이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강 과장, 자네 제정신인가? 수술하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병원 이미지 추락은 누가 책임질 건가? 병원장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규정상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수술이 불가능했고 무엇보다 범죄 이력이 있는 무연고 환자에게 고가의 이식 수술을 해줄 이유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민우는 원장실 책상을 두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제가 이 환자의 아들입니다. 원장과 동료 의사들이 경악하며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이라니? 자네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다며? 네, 호적상으로는 남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저를 의사로 만드신 분입니다. 제 목숨보다 귀한 분입니다. 민우는 흰 가운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간을 이식하겠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혈액형과 조직이 일치합니다.
제가 공여자가 되겠습니다.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가 병원 청소부에게, 그것도 전과자에게 자신의 간을 떼어주겠다니요. 이건 뉴스에 나올 법한 해외 토픽감이었습니다. 안 돼. 자네는 우리 병원의 자산이야. 수술하다 사고라도 나면 어쩔 텐가. 원장의 만류에도 민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허락 안 해주시면 저 오늘부로 사표 씁니다. 그리고 언론에 다 알리겠습니다. 병원이 돈 없는 환자를 내쳤다고요. 결국 민우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민우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보호자로서 수술대에 눕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민우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모님, 제가 다 고쳐드릴게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민우는 영순의 거친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영순의 낡은 가방에서 삐져나온 낡은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순의 소지품을 챙기던 간호사가 꺼내둔 것이었습니다. 그 노트는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가계부였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넘겼습니다. 30년 전부터 쓴 영순의 인생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콩나물 500원, 두부 300원. 깨알같이 적힌 숫자들 사이로 영순의 독백 같은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민우의 손이 1999년 2월의 어느 날짜에서 멈췄습니다. 바로 민우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영순이 사라졌던 그 시기였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가게를 내놓았다. 보증금이랑 권리금 합쳐서 3천만 원 받았다. 이걸로 우리 민우 마지막 등록금 내줄 수 있다. 이제 민우는 의사 선생님 된다.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식당이 망해서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민우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수는 자신의 전 재산이자 삶의 터전인 가게를 스스로 팔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돈을 뺏으러 빚쟁이가 들어왔다. 죽은 남편이 빚보증 선게 잘못이었다. 놈이 민우 등록금 봉투를 채가려고 했다. 안 된다. 이건 내 목숨이다. 놈이랑 몸싸움을 하다가 난로가 넘어졌다. 불이 났다. 민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화재 사건. 영순이 방화범으로 몰려 감옥에 갔던 그 사건의 전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와중에 영수는 가게 안에 금고나 폐물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민우의 등록금이 든 현금 봉투와 민우에게 선물하려고 사두었던 머리핀 상자만을 품에 안고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민우는 가계부를 가슴에 품고 병실이 떠나가라 오열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이었는데? 가게를 판 돈, 아니 영순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 돈이었습니다. 영수는 민우의 학비를 지키기 위해 빚쟁이와 싸우다 불을 냈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출소 후에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민우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병원 청소부로 숨어 살면서 먼발치에서 민우를 지켜봐 왔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뭐라고? 민우의 눈물이 영순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영순의 손목에 있는 화상 흉터. 그것은 불장난의 흔적이 아니라 민우의 미래를 지켜낸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 민우와 영순이 나란히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 민우는 옆 침대에 누운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예요. 영수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민우의 목소리를 들은 듯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이 이어졌습니다. 집도이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수술은 기적처럼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끈질긴 인연이 하늘을 감동시킨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민우가 먼저 의식을 찾았습니다. 배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민우는 진통제 버튼을 누르는 대신 영순을 찾았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아주 잘 됐습니다. 방금 깨어나셨어요. 교수님 찾으시던데요? 민우는 링거대를 끌고 영순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영순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민우의 얼굴이 가득 찼습니다. 민우야, 너 몸은 괜찮냐? 배에 칼자국 나서 어떡해? 깨어나자마자 자신의 몸보다 민우를 먼저 걱정하는 사람. 민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이모님이 아닌 어머니.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저 때문에. 영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민우는 주머니에서 큐빅이 다 빠진 녹슨 머리핀을 꺼내 영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순의 화상 입은 손목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 흉터 제가 평생 갚을게요. 바깥 이제부터 평생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버리고 가지 마세요. 영순은 민우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아니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에요. 제 생명의 은인이고 제 진짜 어머니세요. 병실 안은 두 모자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20년의 한을 씻어내고 서로를 다시 찾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대학병원 구내식당. 점심시간이 되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줄을 섰습니다. 배식대 앞에는 하얀 위생 모자를 쓴 영순이 환하게 웃으며 국을 퍼주고 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영순은 병원의 배려로 구내식당 명예조리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많이들 먹어요. 밥심으로 일해야지. 영순의 목소리는 예전 대학가 식당 때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때 멀리서 민우가 식판을 들고 걸어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강 센터장님 오신다. 우리 어머니 하면서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시잖아. 민우가 영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영순이 민우를 보자마자 국자를 내려놓고 밥주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식판에 밥을 산처럼 아주 높게 고봉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나. 수술하느라 고생했지? 많이 먹어라. 민우는 밥 위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계란 프라이가 2개 얹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가난한 의대생 시절 먹었던 그 밥상 그대로였습니다.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민우는 크게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영순의 머리에는 민우가 새로 사준 큐빅이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머리핀이 꽂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는 모습 위로 20년 전 비 오는 날 식당에서 처음 만났던 두 사람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세상에는 피보다 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고플 때 건네는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녹슨 머리핀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밥상은 이제 영원히 식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순이에게 응원 한마디 남겨주실 분 댓글로 힘 보태주세요.